황소 타고 다니는 기생의 사연. 박원은 조선 초기에 전라도 구례에 간무를 지낸 문신입니다. 간무는 중앙관원을 파견하지 못한 지방에 작은 현을 다스리기 위하여 둔 지방관을 가리키는 말이며 태종 13년에 현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박원이 일찍이 관서평양에서 놀 때의 일입니다. 박원은 어느 날 대동강으로 나들이 했다가 황소를 타고 가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박원이 그 여인의 얼굴을 살펴보니 나이는 40세쯤으로 보였고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미인이 소를 탄 모습이 이색적이므로 박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말이나 나귀가 아닌 소를 타고 가다니 희한한 일이로다. 하여 박원은 살짝 손을 들어 멈춰 세운 뒤 여인에게 장난삼아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는 보통 인물이 아닌데 왜 소를 탔는가? 여인은 공손히 인사하고 답했습니다. 첩은 본래 서경 기생이며 젊어서 발을 다쳤기에 소를 타고 다니나이다. 서경은 평양을 이르는 다른 지명이니 전직 평양 기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문득 흥미를 느낀 박원은 시간 내어 함께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여인은 응하여 황소 등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강 언덕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다친 발을 볼 수 있겠는가? 보시기에 흉한데 괜찮겠사옵니까? 그대만 괜찮다면 나는 보고 싶네. 그 말에 여인이 보선을 벗으니 드러난 양쪽 발의 발가락이 모두 없어져서 마치 형벌을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박원은 그 또한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처음부터 그런 발은 아니었을 것 같구먼.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여인은 잠깐 탄식하더니 사연을 상세히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인은 젊은 시절 제주와 용모가 뛰어난 관기였기에 평양에 온 빈객들을 여러 차례 침실에서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동찰방만은 한 번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찰방은 각도의 역참일을 맡아보는 종육품 외직문관이며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주로 고관들을 상대하던 기생은 어느 날 찰방과 단 하룻밤도 보낸 적이 없음을 깨닫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마침내 새 찰방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기생은 신임 찰방의 성이 강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이번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강찰방을 차지하고야 말리라. 그로부터 얼마 후 부관이 배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관기 100여 명이 곱게 단장하고 풍악을 울렸습니다. 관기들이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받아 마시며 얼큰하게 취할 무렵 멀리 강동 쪽 언덕에 말 달리는 먼지가 일었습니다. 기생이 물어보니 새로 오는 대동찰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생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초조해져 애를 태웠습니다. 기생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어서 오기를 기다린 후에 도착한 신인 찰방을 보니 작달막한 체격에 자색 수염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움직일 만한 풍채는 아니구나. 혼자 상상했던 모습과 다른 첫인상에 조금 실망했으나 기생은 오랫동안 생각해온 탓에 한시도 찰방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술이 두어 순배 돌았을 때 윤초공이 기생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손님에게 어서 잔을 올리거라. 기생은 즉시 일어나 술을 따르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기운을 잃고 휘청거리다 쓰러졌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휘청이는 기생을 보며 윤초공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기생 참으로 이상하구나. 이윽고 술자리가 끝났고 주객이 모두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생은 찰방의 뒤를 따라가면서 몸이 나는 듯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찰방은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로 기생을 힐끔 뒤돌아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숙하는 집에 이르렀을 때 기생이 찰방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첩이 모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찰방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밤새도록 잠만 잘 뿐 기생을 상대하기는커녕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외면받지 않았던 기생은 당황하여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내 용모가 저분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걸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너무 부끄럽고 계속 그럴까봐 마음이 몹시 두렵네. 기생이 부끄러움과 탄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원을 보낸 다음 날 드디어 찰방이 기생을 불러 쾌락을 즐겼습니다. 과묵한 찰방은 기생과 살을 섞은 후부터는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허겁지겁 돌아와 기생과 더불어 환희를 맛보았고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기생 역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를 정도로 찰방에게 푹 빠졌습니다. 사랑의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기생의 어머니가 병을 앓는 바람에 2사람은 부득이 헤어졌고 기생은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있던 기생은 1440년에 황보인이 양계 도체 찰사로 부임했을 때 부관의 호출을 받아 다시 평양으로 가서 모시는 신세가 됐습니다. 세종의 신임을 받는 실세 황보인은 기생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며 좋아했습니다. 내 자태가 제법 곱구나. 못난 첩을 그처럼 봐주시니 황공하옵니다. 강찰방보다 훨씬 더 자신을 예뻐해주는 황보인에게 기생은 고개 숙여 담례했습니다. 기생은 그렇게 말했으나 사실 겉으로만 황보인을 따랐을 뿐 마음은 항상 강찰방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황보인은 국왕의 명에 따라 함길도로 파견되어 성을 보완하고 국경 여러 지역에 작은 보루를 설치해 북방 방어를 강화하는 내내 기생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공을 따라다니느라 내 님을 볼 수 없구나. 기생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강찰방을 그리워했습니다. 황보인은 동북계를 돌아보던 어느 날 경웅 언덕에 올라 야인이 사는 땅을 바라보면서 처량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모두 되놈 땅, 집은 어디 있는고? 만약 이 늙은이가 불행하여 너와 연결한다면 너는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 연결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을 뜻하는 말이니 황보인 자신이 죽으면 기생에게 어떤 마음일 것 같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수행하여 불만이 쌓인 기생은 그 물음에 자신도 모르게 발끈 성내며 답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하고 있으나 첩의 잘못이 아닙니다. 광기이기에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토로였습니다. 기대와 다른 말을 들은 황보인은 그 말에 크게 상처받았는지 실없이 웃을 뿐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황보인은 그날만이 아니라 이후로 기생과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황보인이 본계로 돌아오니 부관이 벌써 이 사실을 듣고는 다른 기생을 뽑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황보인은 부관이 보낸 새로운 기생을 상대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물러가거라. 그걸 보고 온 관내가 놀라 모두 기생에게 복이 없다고 염려했습니다. 황보인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어 감사와 부관이 배를 띄우고 성대의 전별 잔치를 벌였는데 기생이 황보인을 담당하여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황보인은 끝까지 앉아서 어두운 표정을 짓더니 헤어질 때 기생을 가리키며 윤처공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기생은 돌려보내고 다른 기생을 태우고 가겠소. 황보인이 돌아간 후 당황하고 분노한 윤처공은 형절로 하여금 기생을 수없이 매질하게 했습니다. 어찌나 매가 심했는지 기생은 발가락이 다 달아난 상태로 1년을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당시 첩이 지아비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화가 결국 이와 같은 데에 이르게 됐답니다. 이처럼 사연을 고백한 기생은 오직 강찰방만 사랑한 죄로 불구가 됐다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